네, 반도체 산업은 AI, 자율주행, 로봇, 항공우주와 같이 민간 경제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같은 방위 산업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와 국가 안보에 대단히 중요하고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AI 혁명에 있어서 AI의 그 국가 역량을 결정짓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컴퓨팅 파워고 하나는 데이터 파워입니다. 컴퓨팅 파워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AI 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중 간에는 AI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심 요소가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 봐서도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제조업에서도 우리 한 10개 산업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와 자동차 두 축으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반도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반도체는 전자업종의 비중이 한 60% 되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과 제조업 비중도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잃는다면 우리나라 중요한 성장 전략의 한 축, 성장 동력의 한 축을 잃게 되고, 그거는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바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7대3 정도 되고요.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 부품 장비, 소위 말하는 소부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는 D램 부분과 낸드 프레시로 나누어질 수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파운드리에서 후공정을 따로 담당하는 오사트라고 하는 그러한 부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 부품 장비가 있죠. 우리나라는 D램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고, 이게 지금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이 기업 이런 과점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3사 과점 체제죠.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한 3년 정도의 격차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낸드 프레시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중국의 그 양쯔 메모리라는 업체가 지금 다 쫓아와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쟁 상대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가치 사슬상 가장 상위에 있는 팹리스가 미국이 최고입니다. 이거는 뭐 미국이 거의 전 세계에서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대만과 중국이 뒤쫓아가는 형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팹리스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초월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파운드리와 오사트는 지금 대만이 최고고요. 파운드리 부분의 미세공정 부분은 삼성이 지금 세계 2위입니다. 물론 대만 TSMC하고는 상당한 격차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세공정 7나노 이하를 생산하는 업체는 TSMC와 삼성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적 그 시스템 반도체에서 파운드리의 위상은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소부장 부분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이 지금 현재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자주화 계획에 따라서 지금 레거시 부분으로 굉장히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중국이 레거시 소부장에 있어서는 세계 탑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왜냐? 미중 패권 분쟁이 왜 시작됐냐면 결국은 중국 몽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중국의 제조업 전체가 비약적인 성장, 발전을 해 나감으로 해서 미국을 위협하기 때문에 미중 패권 분쟁이 이루어졌거든요. 반도체가 그 핵심에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그러한 미래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데, 미국 반도체 산업의 그 미래를 결정짓는 두 가지, 하나는
지금 중국 그 반도체 생태계가 지금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이냐와 거기에 대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어느 정도의 강도와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가지고 갈 것이냐, 요 두 변수에 의해서 결정짓는다고 봅니다. 시스템 반도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중에 팹리스는 지금 중국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발전한 부분입니다. 물론 미국과 대만보다는 지금 좀 수준이 못하지만 지금 이게 여태까지 이 팹리스 부분이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고, 그 선봉에는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그 선봉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AI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GPU 같은 이런 첨단 분야에서 이를 담당하는 팹리스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엄청난 수가 지금 창업이 되고 발전돼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딥시크를 들 수가 있겠죠. 이 정도로 지금 중국의 팹리스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중국의 팹리스가 발전된 결정적인 원인은 그 중국이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온 중국의 인재 양성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은 20만 명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해외 인재를 영입하는 뭐 천인 계획 같은 거, 그 다음에 최근에도 AI 발전 전략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저장성 대학이라든가 저장대학이라든가 북경대학이라든가 교통대학 이런 데에 지금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국의 소프트웨어 파워는 미국에 버금갑니다. 그래서 미국과 경쟁할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무서운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부분은 그동안에 TSMC의 적극적인 협조로 아주 순조롭고 아주 비약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심이 SMIC가 있습니다. SMIC도 화웨이의 영향력 하에 있는 그런 파운드리죠. 이게 이제 첨단 공정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화학 반도체라고 해서 이게 레거시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이제 미국의 규제 때문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일 7나노 미만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장비가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입니다. 근데 EUV 장비와 관련된 장비들을 미국이 통제를 하는 바람에 지금 SMIC는 당분간 7나노 미만으로 가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중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네덜란드의 그 EUV 장비를 자기네들이 독자 개발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이것은 중국이 10년 내로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중국이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7나노 미만으로는 저는 가지 못하고 정체한 상태로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파운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메모리 부분입니다. 메모리 부분은 창신 메모리와 3년 격차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창신 메모리가 삼성과 하이닉스를 추격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보다 이제 미세 공정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아마 이 개발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그런 장비 이런 규제 때문에, 그 다음에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이 개발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리고 투자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는 대단히 느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는 미국의 규제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 D램 부분, 창신 메모리가 하고 있는 이 D램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경쟁 상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의 3강 체제가 창신 메모리가 들어오는 4강 체제로 재편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특히 레거시 D램 부분은 아마 중국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그다음에 수출 물량,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보다 HBM과 같은 맞춤형 메모리 이쪽으로 우리가 급속히 나가지 못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 중국 반도체의 강점은 엄청난 수요, 아까 말씀드린 엄청난 수요, 그다음에 우수한 인력, 그다음에 정부의 막대한 지원, 그리고 중국의 기초과학 기술. 중국의 기초과학 기술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대부분 잘 모르실 텐데 중국의 기초과학 기술이 지금 미국에 필적할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히 진짜 이거는 그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로서는. 그리고 이 논문 수를 보면 양으로 보면 이미 미국을 압도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 1등을 하는 그러한 분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료 분야에서의 중국의 약진은 지금 뭐 엄청납니다. 미국도 이 재료 분야는 중국을 지금 보다 뒤쳐져 있거든요. 이러한 중국의 기초과학 기술 수준이 상당히 반도체 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위주로 발전돼 왔고, 그래서 메모리 중에 D램은 아직까지 우리가 세계 최고다. 그래서 창신 메모리는 한 3년 격차가 있다.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창신 메모리가 우리를 쫓아올 것이다. 그러면 아마 4강 체제로 들어간다 이런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표준화된 범용 D램은 아마 가치가 급락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특히 그 뭐 DDR4, DDR5 같은 이 범용 메모리 D램은 중국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빨리 맞춤형 반도체, 맞춤형 메모리로 가야 돼요. HBM이라든가. 그래서 앞으로 이 메모리도 모든 게 맞춤형 메모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중국과 차별화되는 초미세 공정을 바탕에 둔 맞춤형 메모리로 빨리 전환을 해서 고부가 가치 해 나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살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그것에 실패한다면 우리나라 메모리 D램 산업은 급격히 쇠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낸드 프레시 부분은 지금 양쯔 메모리하고 지금 경쟁이라고 지금 이미 경쟁으로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 최고가 지금 무너져진 거죠. 이게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게 되면, 그리고 이 낸드 프레시 부분은 기술적으로도 D램에 비해서는 조금 이게 낮은 수준이에요. 이게. 그리고 업체도 3강 체제가 아니라 이거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낸드 프레시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주력 산업으로 가져가기는 앞으로 어려울 거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인데, 이거는 글로벌 시장의 비중으로 보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가 한 3% 되나요? 하여튼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 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자체가 아직 조성이 잘 안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치 바다 위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삼성전자인 거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그래서 삼성전자 혼자서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정도로 생태계가 굉장히 조성이 안 돼 있어요. 특히 그 팹리스 부분은 수도 굉장히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수준도 글로벌 탑하고는 굉장히 격차가 있어요. 이게 중국하고 대만과도 우리가 뒤쳐져 있으니까 이 팹리스 부분을 어떠한 경우로도 이걸 우리가 육성해내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파운드리 부분은 우리가 상황이 좀 좋은 편입니다. 이 파운드리는 지금 TSMC와 삼성전자가 1등, 2등이지만 그 격차는 크죠. TSMC가 지금 60%가 넘었어요. 그리고 삼성이 한 10%가 깨졌죠. 지금 한 9% 정도 되나요?
근데 이 격차가 지금 줄어들지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확대되면 확대될까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그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규제 때문에 3등, 4등, 5등이 2등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7나노 미만으로 가면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난해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EUV 장비를 자기네들이 사지 못하는 한 절대로 7나노 미만으로는 못합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기회죠. 그 또 하나의 기회는 뭐냐? 대만의 지정학적인 리스크예요. 대만은 중국 침공의 가능성이 높다고들 봐요. 그러면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 TSMC만 지금 가지고 줄 하나만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TSMC가 만약에 이걸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물론 미국에다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만 팹이 없어지는 그 상황은 TSMC로서는 지옥과 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타이완 플러스 1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TSMC 플러스 1, 항상 다른 줄 대체를 할 수 있는 거를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지금 가져보려고 삼성전자에 노크를 해도 삼성이 지금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영향이 안 돼요. 그래서 삼성을 노크했다가 에휴 실망하고 다시 돌아가서 TSMC에 가서 줄을 서는 이런 형국인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 기회를 삼성전자가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여기서 지금 조금만 더 한 단계 수율을 높인다든가 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럼 많은 빅테크들이 삼성전자를 택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삼성이 그런 선순환 구조를 저는 그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지금 삼성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를 분리하는 파운드리가 자체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분리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가장 단점이 뭐냐면 메모리하고 같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TSMC와 같은 형태를 삼성 파운드리로 가지려면 순이익이 나는 구조를 일단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려면 지금 이러한 기회, 두 가지 요인은 기회를 삼성이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AI와 연계된 반도체 종합 전략, 발전을 위한 종합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반도체의 독자적인 반도체 전략이 아니라 반드시 AI와 연계된 반도체 발전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미국, 일본, 대만, 유럽 다 지금 반도체와 AI는 국가 단위의 그 전략하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 칩스 액트 법에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AI에 대한 스타게이트 이런 부분도 지금 얼마 돈을 퍼부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반도체가 포함이 된 개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AI 반도체 전략연구소 같은 거를 한번 만드는 것을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AI와 반도체 같은 거는 국가적인 차원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반도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것을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소가 우리나라에 한 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종합발전 전략이 이 전략연구소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리볼빙되는 이런 형태를 가져가야 돼요. 이제 이거가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이러한 형태의 전략연구소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메모리 위주로 발전돼 왔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도 보면 모든 그
회사의 구조와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반도체 위주입니다.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의 결정적인 차이는 반도체는 대량 생산이잖아요. 대량 생산 체제. 그러니까 이제 표준화된 걸 그냥 뭐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주 잘합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뭐예요? 다 맞춤형이잖아요. 맞춤형으로 가는 이런 거는 특히 고객 지향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다 맞춤형으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업의 형태가 다르단 말이에요.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시스템 반도체가 발전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찾아야 돼요.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모든 뭐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게 파운드리화, 시스템 반도체화로 보니까 메모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춤형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추세에 맞게끔 시스템 반도체의 생태계를 우리는 빨리 조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적어도 미국은 자체하고라도 대만 수준의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주체들인 팹리스, 파운드리, 소부장, 뭐 그다음에 연구소 이런 것들이 고루고루 그 경쟁력을 그 주체들이 가지게 하고 그리고 이 주체들이 상호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개방 혁신적인 생태계, 그런 개방 혁신이 가능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 됩니다. 정부가 이거는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은 조만간 범용을 담당하는 업체들은 아마 바로 위기에 처할 겁니다. 이게 시간이 별로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뭐 길어야 한 5년 이 남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글로벌 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업체, 가능성 있는 업체들을 빨리 찾아서 이 업체들이 10년 내 글로벌이 탑이 될 수 있는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기업들을 육성해야 된다고 봐요. 타겟팅해서 물론 생태계도 그 만들어 줘야 되겠죠. 뭐 연구소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다음에 이 기업들을 도와주는 연구소 뭐 여러 가지를 만든다든가 해서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그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1990년 초반에 중합체 연구소, 그 다음에 소재 연구소를 만들어서 전자 소재 부문을 그 네덜란드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키우기로 정해요. 그러면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소들이 많이 파생돼서 나왔어요. 소재와 관련된 연구소들이 많이 나오고 대학에도 전국에 있는 공대 대학에도 이러한 소재를 기초 연구를 할 수 있게 대대적인 돈을 지원해 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한 30년이 노력을 한 결과 지금 네덜란드를 보면 반도체 부분에서 결코 그 밸류체인에서 빠져서는 안 된 중요한 나라가 됐습니다. 네덜란드가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소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네덜란드를 빼고서는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ASML이죠. 그 다음에 배시라는 그 업체도 있어요. 후공정 업체 중에 세계적인 업체. 그 다음에 보스만 테크놀로지와 같은 업체. 이러한 세계 글로벌 탑에 있는 업체들이 한 30여 개 돼요. 네덜란드도 한 30여 년 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제발 이 단기적인 시각에서 하지 말고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이런 단편적인 R&D 뭐 하나 지원해주고 뭐 다 지원해준 양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하지 말고 네덜란드와 같은 이러한 접근 방법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를 가보면 네덜란드 각지에 하이테크 산학년 집적지가 굉장히 고루고루 분산되어 있어요. 거기서 대학과 연구소가 축적된 기술을 기업들한테 전수해서 기업이 그걸 사업화하고 그다음에 사업화한 거를 또 뭐 수출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네덜란드의 그러한 거를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차세대 반도체 기술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기술 분야의 투자를 엄청나게 늘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AI 반도체 전략연구소 같은 데서 민과 기업과 그 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를 나누고 그 로드맵에 따라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성과와 그 다음에 상황을 다시 점검해서 그 계획을 리볼빙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전략이 접근 방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공조를 위해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거는 많은 부분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죠. 이게 기업 단위에서만 해야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외교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대통령도 나서서 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